안녕하세요. 이야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공간, 옛날 달그림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서울의 심장부, 결코 느려지지 않는 삶의 리듬 속에 자리 잡은 35층짜리 오피스 빌딩은 현대성과 권력의 상징이다. 수십억 원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JN 홀딩스라는 거대 기업이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LED 조명이 반짝이는 이 공간은 어둠을 모르는 듯하다. 반짝이는 유리벽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고 그 안에서는 인턴에서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원이 공통의 목표인 성공을 향해 움직인다. 하지만 그 급박한 흐름 속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조용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 60세쯤 되어 보이는 키 크고 약간 구분 등의 노인 경비원은 벽이나 자동문처럼 이 건물의 일부였다. 매일 밤 그는 순찰을 돌며 느리지만 일정한 걸음으로 거의 기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움직였다. 짙은 녹색의 경비원 제복은 어깨와 소매끝이 바랬지만 항상 깨끗하게 세탁되고 다려져 있었다. 오래된 가죽 군호는 반짝이게 닦였지만 시간의 흔적인 갈라진 틈이 드러났다. 그는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고 웃지도 대화를 시작하지도 않으며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대부분 젊은 세대인 사무실 직원들은 그를 좀비 아저씨라고 불렀다. 이 별명은 어느 늦은 밤 야근하던 직원들이 복도의 조명 아래 꼼짝 않고 서 있는 그의 모습, 깊게 패린 눈에 생기가 없는 듯한 표정을 보고 붙여진 것이다. 저 사람 안 자는 거야? IT 부서 직원이 어느 날 밤 1층 구내식당에서 늦은 식사를 하며 반은 농담으로 물었다. 뱀파이어 아냐? 밤에만 살아나는 거지. 다른 직원이 웃음을 터뜨렸다. 좀비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는 짧은 휴식 시간에 즐거움을 주는 주제가 되었다. 그들은 그가 항상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나타나는 모습이 마치 고장나지 않는 기계 같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그의 고든 자세로 보아 과거 군인 출신일 거라고 추측했지만 어깨가 약간 처진 그의 모습은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하지만 누구도 진지하게 그의 사연을 묻지 않았다. 그는 단지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복도 끝의 자판기나 가로등처럼. 32세의 젊은 사장 재미는 그 노인을 가장 주목하지 않는 사람 중 하나였다.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정장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재미는 현대적 성공의 전형이었다. 그는 결단력과 야망으로 JN 홀딩스를 이끌었으며 늘 완벽한 외모, 깔끔하게 빗은 머리부터 반짝이는 가죽 구두까지 나타났다. 그는 종종 늦게까지 일하며 자정이 넘어 조용해진 건물을 떠나곤 했다. 그때마다 노인 경비원은 정문에서 차가운 백색 LED 조명 아래 서 있었다. 그는 꼿꼿이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절대 재민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늘 바닥을 향했고 마치 자신의 시선이 젊은 사장을 방해할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재민은 그를 알아차리더라도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 곧 검은색 고급 세단에 올라탔다. 그는 노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경비원은 건물 운영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러나 드물게 사람들이 노인이 정말 보이지 않는 존재인지 의문을 품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 어느 폭우가 쏟아지는 밤, 재민이 새벽 2시 가까운 시간에 사무실을 나섰을 때 노인은 여전히 현관 처마 아래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우비를 입고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재민은 차의 유리창 너머로 그를 잠깐 바라보았다. 노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고 마치 재민이 아닌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재민은 고개를 저으며 그 찰나의 생각을 떨쳐냈다. 착각이 됐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운전기사에게 출발하라고 손짓했다. 좀비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는 긴장된 회의,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 끝없는 업무 속에서 흘러갔다. 아무도 그의 본명을 알지 못했고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으며 그의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는 하찮은 일을 하는 쉽게 잊히는 흐릿한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그 무시당하는 모습은 숨겨진 기밀을 감추기에 완벽한 껍질이었다. 매일 밤 건물이 고요에 잠기면 노인은 순찰을 돌며 복도의 구석과 문을 꼼꼼히 살폈다. 그는 재민의 사무실 앞에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며 멈췄다. 그는 그곳에 서서 마치 무언가를 듣는 듯 조용히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은 그 순간 그는 단순한 경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기업의 기밀 문서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 속에는 이 35층 건물보다 더 긴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 이야기는 평범함이라는 껍질 아래 숨겨져 언젠가 드러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무시당했던 모든 것이 빛을 발하고 하찮아 보이던 것이 모든 이의 주목을 받는 그날. JN홀딩스의 35층 빌딩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지만 어느 화요일 아침 갑작스럽게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다. 심각한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경쟁사를 인수하려는 전략과 관련된 기밀 문서가 외부로 새어나갔고 파트너사는 계약 취소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30층 회의실은 임원들이 모여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와 긴장된 속삭임으로 숨막히는 분위기였다. 누군가 내부에서 배신했다. 질문은 명확했다. 누가? 그리고 어떻게? 젊은 사장 재민은 차가운 외모로 회의 테이블에 상석에 얹어 있었다. 손은 단단히 깍지를 끼고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는 방안을 정적에 빠뜨렸다. 배신자를 찾아. 그는 담담하지만 거력할 수 없는 무게를 담아 말했다. 모든 카메라를 확인하고 모든 출입 기록을 조사해. 답이 나올 때까지 누구도 이 건물을 떠나지 마. 평소 컴퓨터 화면 앞에서 조용히 일하던 IT 직원들은 갑자기 모든 주목을 받았다. 그들은 보안 카메라 영상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임무를 맡았고 단순해 보이는 이 작업은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회사 전체가 술렁이는 동안 노인 경비원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는 매일처럼 순찰을 돌며 대리석 바닥 위로 일정한 걸음소리를 울렸다. 평소처럼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출 사건이 터진 지 사흘째 되는 밤, 카메라 영상을 검토하던 젊은 IT 직원 수진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30층 복도, 재민의 사무실 문 앞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에서 멈췄다. 흐릿한 화면 속 새벽 1시경, 노륜 경비원이 문 앞에 멈춰서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도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무언가를 듣는 듯 서 있었다. 수지는 영상을 되감아 몇 번이고 다시 봤다. 눈썹이 찌푸려졌다. 저기서 뭐 하는 거지? 그녀는 불안한 느낌을 억누르며 중얼거렸다. 수지는 이 발견을 보안팀장 민호에게 보고했다. 중년의 민호는 꼼꼼함이 거의 집착에 가까운 인물로 유명했다. 그는 영상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저자가 거기 얼마나 서 있었지?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이 시간을 확인했다. 약 5분요.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서 있다가 다시 갔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다른 날 밤도 확인해. 그가 명령했다. 언제부터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아야겠어. 검토 결과는 보안팀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 3개월 동안
노인 경비원은 적어도 10번 이상 늘 자정 무렵 재민의 사무실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어떤 밤은 오래 서 있었고 어떤 밤은 몇 초뿐이었지만 그 행동은 충분히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도청하는 거 아니야? 젊은 보안 직원이 내부 회의에서 입을 열었다. 누구 알겠어? 경쟁사의 정보를 팔았을지도.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가설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쨌든 경비원은 건물의 거의 모든 구석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 그들은 매일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누구도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진지하게 살피지 않았다. 민호는 노인을 더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보안팀은 그의 야간 근무를 관찰하도록 배정되었고 복도 몇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한 직원은 심지어 야근을 가장하며 멀리서 그를 지켜봤다. 하지만 노인은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늘 정확한 시간에 순찰을 돌고 문을 점검하고 사람이 없는 구역에 불을 끄고 가끔 작은 검은색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냥 습관일지도요? 수진이 긴장을 누그러뜨리려 말했다. 하지만 민호는 동의하지 않았다. 습관은 이유 없이 생기지 않아. 그가 말했다. 보통 사람은 한밤중에 사장실 앞에서 서성이지 않아. 의심은 점차 퍼져나갔다.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는 없었지만 좀비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일부 직원은 그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는 것을 피하거나 복도에서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노인은 알아차리지 못한 듯 혹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그는 여전히 일하고 침묵하며 누군가를 마주칠 때면 슬픈 눈빛으로 바닥을 향한 채 인사했다. 한편 회사 수장인 재민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다. 민호가 노인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했을 때 그는 감정 없이 담담히 들었다. 잘못이 있으면 규정대로 처리해. 재민은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런 사람 몰라. 그 짧고 날카로운 말에 민호는 약간 놀랐다. 노인은 이곳에서 몇 년간 일했는데 꼼꼼한 성격의 재민이라면 더 많은 질문을 던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고 노인에 대한 이야기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그러나 재민이 혼자 있는 드문 순간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스쳐갔다. 어느 늦은 밤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던 그는 문득 비오는 밤 자신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노인의 모습을 떠올렸다.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그는 모호한 감정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다. 회사는 위기에 처했고 그는 집중해야 했다. 노인 경비원은 그에게 JM홀딩스의 거대한 그림 속 작은 점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진실은 조용히 형성되는 폭풍처럼 영원히 숨겨질 수 없었다. 노인의 이상한 행동, 사장실 앞에 서 있던 순간들은 배신의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구도 심지어 재민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더 깊은 비밀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두는 그 노인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좀비 아저씨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한 남자로. 그날 밤 서울은 거센 비에 잠겼다. JN홀딩스 빌딩의 유리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규칙적이고 거의 잠을 재우는 듯한 소리를 냈다. 늘 환하게 빛나던 35층 빌딩은 이제 몇 개의 창문에서만 약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떠났고 텅 빈 복도에는 경비원의 발소리와 바깥의 빗소리만 울렸다. 재민은 여느 때처럼 30층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컴퓨터 화면의 빛이 그의 긴장된 얼굴을 비쳤다. 정보 유출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사회로부터의 압박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는 그 밤의 어둠 속에서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자정 무렵 건물 뒤쪽 골목에 회색 트럭 한 대가 멈췄다. 전기 시스템 수리기사 복장을 한 세 남자가 큰 공구 상자를 들고 내렸다. 그들은 지하 1층 경비실에서 위조된 서류를 제시했다. 그곳에서 하품을 하던 젊은 경비원은 전기 시스템 점검이라는 말에 냉정한 목소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를 의심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이 기사들은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재민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된 임원들의 기밀 데이터가 담긴 하드드라이브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30층 복도의 어둠 속에서 한 쌍의 눈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몰랐다. 모두가 좀비 아저씨라 부르는 노인 경비원은 매일 밤처럼 순찰 중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높은 층에서 멈추는 소리를 듣자 그의 걸음이 느려졌다. 이 시간에 이런 일은 드물었다. 그는 벽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깊게 패인 눈이 흐릿한 조명 아래 반짝였다. 세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 공구를 들고 사냥꾼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에 그는 즉시 위협을 감지했다. 침입자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둘은 사장실로 향했고 나머지 한 명은 복도에서 망을 봤다. 그들은 전자장비로 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 했지만 금고를 열기 직전에 어둠 속에서 갑작스레 그림자가 나타났다.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속도와 힘을 보여준 노인 경비원은 망을 보던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목을 정확히 가격하는 일격에 그자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다. 소리를 들은 나머지 두 명이 돌아섰지만 이미 늦었다. 노인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복도의 구조와 어둠을 이용해 접근했다. 한 명이 칼을 꺼냈지만 노인은 그의 손을 쳐내고 목을 조르며 순식간에 바닥에 눌렀다. 마지막 남자는 패닉에 빠져 엘리베이터로 도망치려 했지만 노인은 그들의 공구 상자에서 꺼낸 금속 막대기로 그를 쓰러뜨렸다. 싸움 소리에 자동 경보 시스템이 작동했다. 복도에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고 침입자들이 사용한 장비로 인해 전기합선이 일어나 카메라 하나가 꺼지기 직전 마지막 장면이 녹화되었다. 노인은 사장실 문 앞을 지키며 서 있었고 왼쪽 어깨에서는 칼에 베인 깊은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마치 그를 그 자리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숨을 몰아쉬며 그는 쉰 목소리로 단호하게 속삭였다. 나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 그것 빼곤. 그 직후 카메라는 완전히 꺼졌고 화면은 깜깜했다. 침입자들은 지하층 경비팀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달려와 지원하며 제압되었다. 그들은 노인이 사장실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손에는 여전히 금속 막대를 쥐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에는 피가 번져 있었다. 경보음을 듣고 사무실에서 나온 재민은 그 광경에 눈을 크게 떴다. 쓰러진 노인을 보며 그의 숨이 약하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한 순간 재민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어깨를 만졌다. 처음으로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불렀다. 아버지! 보안팀은 그 장면에 충격을 받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늘 냉정한 모습을 유지하던 재민이 지금은 눈이 붉어진 채 노인 곁에 앉아 있었다. 노인은 눈을 뜨고 재민을 잠깐 바라보았다. 그의 슬픈 눈빛은 처음으로 따뜻한 빛을 띄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듯했다. 경찰이 도착해 침입자들은 수갑을 채워 연행되었다. 그들은 하드드라이브를 훔치기 위해 고용되었다고 밝혔지만 배우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사건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하지만 JN홀딩스 내부에서는 노인 경비원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를 좀비 아저씨라 불렀던 직원들은 이제 서로를 보며 죄책감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이 무시했던 그 낭자가 전사처럼 행동하며 건물뿐 아니라 사장, 이제 그들이 알게 된 그의 아들을 지켰다는 사실을 몰랐다. 건물 내 임시 의무실에서 노인은 상처를 치료받았다. 재미는 그의 곁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어린 시절의 흐릿한 기억과 질문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났다. 약해진 상태에서도 노인은 익숙한 침묵을 지켰지만 이번에는 재민이 그를 피하게 두지 않았다. 왜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했어요? 노인은 그를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너는 내가 가진 전부니까. 그 순간 차가운 빌딩의 벽 사이에서 잊혀졌던 관계의 균열이 치유되기 시작했다. 고통스런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고 그와 함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아버지의 희생, 충성,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비가 그치고 서울은 드물게 고요한 분위기에 잠겼다. JN홀딩스의 35층 빌딩은 여전히 도시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지하 1층의 작은 의무실에서 부드러운 백색 조명이 노인 경비원을 비췄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왼쪽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그의 나이에는 충분히 휴식이 필요한 정도였다. 재미는 옆에 앉아 손을 깍지 끼고 어젯밤 혼란 속에서 아버지라 불렀던 그 남자를 눈에서 떼지 못했다. 방 안은 조용했다. 에어컨의 낮은 소음과 노인의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보안팀과 IT 직원들이 침입 사건을 다시 분석하며 퍼즐의 조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사기록이 보관소에서 꺼내졌다. 노인의 본명은 김태호였다. 그는 JN홀딩스의 창립자이자 재민의 친부였던 회장의 고위 경호원이었다. 그 회장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기록에 따르면 상세히 밝혀지지 않은 내부 사건 이후 태호는 모든 권력과 특권을 내려놓고 사직했다. 더 고통스러운 사실은 재민이 7살이던 때 어머니와의 논쟁적인 이혼으로 인해 양육권을 잃었다는 점이다. 그 후 그는 아들의 삶에서 사라졌고 재민의 기억에는 어깨에 자신을 태우고 다니던 오후와 신발끈 묶는 법을 가르쳐주던 순간들만 흐릿하게 남았다. 하지만 태호는 멀리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익명으로 아들이 거대 기업을 이끄는 이 빌딩에서 평범한 경비원으로 남았다. 아무도 알지 못했고 묻지 않았으며 그 역시 결코 밝히지 않았다. 매일 밤 순찰을 돌며 재민의 사무실 앞에 멈춰섰던 것은 보안팀이 의심했던 도청 행위가 아니었다. 그는 멀리서 조용히 아들을 지켜보는 순간들이었다. 그는 그곳에 서서 비밀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라 재민이 안전한지 어떤 위협도 그에게 닿지 않는지 확인하려 했다. 의무실에서 재민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깊게 패인 주름은 수년간의 조용한 희생을 말해주는 듯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를 찾아올 수도 있었잖아요.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고요. 왜 이런 길을 택했어요? 약한 상태에서도 태호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 그는 쉰 목소리로 단호히 답했다. 나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데 실패했어. 네가 그 과거의 그림자를 안고 살길 바라지 않았지.
나는 단지 이렇게라도 너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은 칼처럼 재민을 찔렀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가 수년간 쌓아온 차가운 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그는 노인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며 바닥을 바라보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이제 그는 그것이 거리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의 자격지심이었음을 깨달았다. 재민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흉터 가득한 손에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친입사건은 언론에 새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하지만 JN홀딩스 내부에서는 김태호의 이야기가 작은 불꽃처럼 퍼졌다. 그를 좀비 아저씨라 불렀던 직원들은 이제 그를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심에서였다. 그를 의심했던 IT 직원 수지는 의무실로 꽃다발을 들고 와 작게 사과했다. 그는 처음으로 빌딩한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는 할 일을 잘했어. 신경 쓰지 마. 그 밤 이후 재민은 변했다.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사장이었지만 눈빛에 따뜻함이 더해졌다. 그는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시간이 쌓였다. 태호는 좋은 조건의 퇴직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나는 계속 일하고 싶어. 그가 재민에게 말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야. 그리하여 그는 경비 일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제 그가 순찰을 돌 때 직원들은 더 이상 경계의 눈초리로 그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에게 인사하고 이름을 부르며 가끔 자판기 커피를 건넸다. 회사는 태호의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달 내부 소식지에 짧은 문장이 실렸다. 어떤 아버지는 유산을 남기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조용히 남긴다. 그 단순한 문장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잠시 멈추게 했고 조용히 눈물을 닦게 했다. 재민과 아버지는 한 걸음씩 관계를 재건했다. 함께하는 저녁 식사, 과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의미 있는 침묵의 순간들. 태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재민은 날마다 용서를 배웠다. 아버지뿐 아니라 그 아버지를 더 일찍 알아보지 못한